자, 그러면 이 금융 시스템 문제가 이렇게 일단락이 된다는 전제로 하면 그럼 우리는 시장에 뭘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여전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 펀더멘탈과 미국 물가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이 지난주 한 해, 지난주 이번 주까지 금융은행발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 미국 펀더멘탈과 물가 추이가 어떻게 될지가 결국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일단 최근에 미국 물가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6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저는 기본적으로 한 3개월 동안의 자료들을 항상 보고 트랙을 하고 있는데 CPI 헤드라인 코어 그리고 PPI 헤드라인 코어입니다. 참고로 PPI는 도매 물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보다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PPI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지난해 거의 6, 7월 중에 고점을 찍고 이미 빠지기 시작했고 그거를 한 몇 개월 상간으로 CPI가 또 따라서 빠지기 시작하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OY 기준으로 하면 계속 하락 추세인 걸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소폭이긴 하지만 먼스 기준으로도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PPI도 역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차 제가 타 유튜브라 저희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그 인상한 목적 자체가 미국의 물가를 꺼뜨리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물가가 꺾이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물론 먼스 등락을 거듭할 수는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그래프 보시는 대로 확연하게 꺾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 물가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거를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국 CPI 바스켓을 볼 때 결국은 미국 인플레이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라고 할 때 딱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7페이지 보시는 주거비, 렌트라고 하죠. 주거비와 8페이지에서 보시는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임금입니다. 그러면 주거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간단히 보죠. Zillow Observed Rent Index라고 해서 미국의 주거비를 나타내는 민간 조사기관 가장 큰 곳입니다. 그래서 Zillow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 Zillow 인덱스와 문제의 본질인 CPI 쉘터, CPI 서브바스켓 중에 주거비 바스켓을 같이 그려왔고요. 그 다음에 S&P Case-Shiller,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지수, Case-Shiller 지수,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를 가장 선행해서 나타낸다고 하는 빌딩 퍼밋입니다. 건축 허가 건수들이죠. 이걸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2020년 5, 6, 7월 당시에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이게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주거비는 같이 움직이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폭은 틀리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2020년 중반 당시에 케이실러 가격 지수와 질로우 주거비 지수는 바닥을 치진 않았지만 그때 변곡점을 기준으로 급상승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CPI 서브바스켓인 주거비 쉘터 지수를 상당히 선행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실제 이유가 주거비 관련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CPI 주거비 지표하고 진로우 지표의 이 발표 시점에 시차가 발생해요. 근데 그 시차가 통상 한 6월에서 1년 정도이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로우 주거비 지표와 케이실러 부동산 가격 지표가 CPI 주거비 지표를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선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중반에 이 케이실러와 진로우 지표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한 6개월에서 7, 8개월 되겠죠. 2021년 2, 4분기 즈음에 케이실러의 CPI의 쉘터 지수가 바닥을 찍고 쭉 상승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 최근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같이 꺾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CPI 빨강색으로 그려진 CPI 쉘터 지수에 언제쯤 반영을 할까요?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이 3월이라고 하면 지금 발표된 지표는 2월 발표됐으니까 그러면 작년 중반이라고 한다 그러면 넉넉 잡고 한 6, 7, 8월이라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라고 한다면 올해 한 5월에서 한 7, 8월 정도 즈음 상간에는 이 CPI 주거비 지표가 급격하게 꺼질 걸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주거비가 꺾인다는 전제로 하게 되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도 덜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임금분, 노동시장을 한번 보죠. 이제 오늘은 저희가 노동 실업률이 얼마고, 노동 갭이 얼마고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실업률이라든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당 남아도는 일자리 수가 1대 1.9. 그러니까 일자리가 워낙 많다는 거죠. 아직 사람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는 거예요. 저희가 임금 관련한 지표 몇 개를 그려봤습니다. 이 가장 밑에 파란색 기준으로 이게 시간당 평균 임금 먼스 데이터고요. 빨강색이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라고 해서 노동 참여율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비농업 노동 생산성이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 약간 누런색이 Employment Cost Index입니다. 이건 이제 임금뿐만이 아니라 보너스라든가 컴펜세이션을 다 합쳐서 회사가 한 사람을 고용을 하는데 총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 하는 거를 집대성에서 나오는 지표인데 이 네 개를 한번 가만히 비교를 해보시면 재밌는 게 보이죠.
빨강색 노동 참여율이 지금 62.4, 62.5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한 3, 4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노동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미국 그 가계의 초과 저축량이 굉장히 컸다가 지금 계속해서 소진이 되고 있더라. 소비 패턴은 변하지 않으면서 물가는 올라가니까 현금이 계속 고갈이 된다는 얘기죠. 혹자들은 그 초과 저축 부분이 올해 한 9월 정도 되면 다 소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자리가 없는 노령층, 뭐 40, 50대, 50, 60대, 베이비부머 또는 조기 은퇴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초과 현금은 내가 고갈이 가는 시점 미리 일자리를 다시 찾지 않을까요? 실제 통계 자료나 발표를 보면 그런 분들이 지금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취업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런 분들이 재취업을 할 때는 연봉이 더 뛰어서 재취업을 하진 않아요. 더 주질 않죠. 그래서 연봉이 낮춰지거나 하향되면서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취업률, 노동참여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재취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재취업률이 높으면서 연봉 인상 압력이 없다라고 하면 물가에는 압력을 해소하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소 경제학적이긴 하지만 노동 생산성을 보시면 계속해서 몇 개월 2022년 이후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 2022년 하반기부터 말부터 생산성이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한 노동자를 1억 주고 쓰는데 이 사람이 1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더라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하면 노동 생산성이 증가를 할수록 노동 임금 또는 물가 상승 압력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이 노동 생산성과 노동 참여율이 상승하는 국면과 같은 국면에서 노란색 Employment Cost Index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임금 상승 압력도 점차 해소를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지난번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올해 5월이 되면 트럼프 정부 때 발동을 했던 이민자 추방법 타이틀 40이라고 합니다. 42호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바이든이 올해 5월 중순에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멕시코 국경 지역이 이제 주된 대상 지역인데, 거기서 이민자가 오는 분들을 다 일방적으로 그 재판도 받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추방해버리겠다는 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저 연봉 일자리에 취업자 수가 쇼티지가 났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부터 이 추방법이 폐지가 된다는 얘기는 5월부터는 매월 3만 명의 노동 공급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곱하기 12 해보면 36만 명이니까 절대 무시하지 못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요소가 여기서도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기업 해고들이 작년에 늘상 해고는 있죠. 그런데 작년 말 올해 연초에 IT와 금융 업종에서 1,000명, 2,000명 단위, 좀 많은 데는 10,000명 이렇게 명예퇴직이라든가 해고를 해왔었다면, 최근에는 양상을 보니까 전 업종에 걸친 해고가 약간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절대 주의하셔야 될 것이, 기업 해고가 이렇게 전 업종으로 펼쳐진다고 해서 이거는 결국은 경기 침체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업 해고는 늘상 있었고요. 또 늘상 저희가 유튜브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전체 일자리가 1억 한 5천만 개에서 1억 6천만 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1억 5천만 개의 일자리 중에 지난 그 프레드에서 갖고 온 Layoffs and Discharge Total 넘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뺏긴 그 강제 해고당한 사람들의 숫자죠. 지난 1월 현재이긴 하지만 171만 6천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미국의 강제 해고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 늘어났다고 해도 180만 명 또는 200만 명까지는 안 돼 있을 겁니다. 200만 명이 넘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 아직 지금 현재 미국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찾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사람 찾는 비중이 높습니다. 아직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을 못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쪽에서 해소가 될 정도까지는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을 뿐더러 이 노동 문제도, 노동 공급 쇼티지의 문제도 해소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임금 상승 압력도 해소가 되는 문제, 또 이민자 추방법이 폐지가 되면서 저액 연봉자들의 이민자를 통한 노동 공급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을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노동 시장에서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에 대한 압박은 아주 견조하게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 그 물가 부분의 가장 압력 요소였던
주거비, 주택 부문의 주거비, 그리고 임금, 노동시장 부문의 임금을 살펴봤는데, 요 며칠 상간에 또 발표되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고, 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그 지역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뉴욕 지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인데, 이게 사실은 미국 전역의 제조업의 상황을 다 대변해주지 못해요. 그 지역에 국한된 거니까. 어쨌건 소매 판매도 0.4% 하락을 했고, 이런 걸 보면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그 급격한 침체가 아닌 감속은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감속의 모습은 미국 페드가 아주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의도된 연출이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의도된 연출대로 미국 경기가 탄탄하면서도 감속을 어느 정도 지속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물가 하락세도 지속을 하면 결국은 페드의 긴축 강도는 더 세지질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 논리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융 부분 위기가 갑자기 터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는 정부 대응 발표했고, 그래서 단기 시장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금융시장의 점진적인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겠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 펀더멘털과 그리고 물가에 다시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물가 하락세는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 펀더멘털의 감속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면 물가 하락세는 더더욱 하향 안정화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여담으로 저희가 여러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그 경기 펀더멘털 감속, 물가 하락세, 페드의 이제 피벗에 대한 기대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2, 4분기 정도 되면 기업 실적 문제로 시장에 이제 바로미터가 옮겨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인플레이션 때 그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마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죠. 첫째 뭐 레이오프를 한다든가 아까 해고 같은. 그 두 번째는 그 제품 가격의 가격을 올려서 이제 마진을 또 다시 확보를 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부분만큼 이상의 가격을 올리면 되니까. 근데 그때 문제는 가격 전가력이 얼마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이걸 결국은 소매 판매라든가 개인 소비 지출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소매 판매가 지금 하락선이 있다고 하지만 장기 트렌드를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유튜브에 말씀드릴 텐데, 그 사실 소매 판매보다 더 중요한 거는 PCE라고 해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근데 개인 소비 지출은 아주 견조합니다. 적어도 지난달까지는 아주 견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가격 전가력이 충분하더라. 그래서 실제 얼마 전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작년 4분기 기업 실적하는 기업들 보면 아주 뭐 견조합니다. 늘상 그랬던 대로 3분의 2 기업들은 예상을 비트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견해를 조금 수정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아까 언급드렸지만 만약에 기업들이 해고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건 마진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심각한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은행 부문만 위기가 어느 정도의 여진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가 결국은 이제 단기적인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기존의 이 포트폴리오에 크게 아주 요 며칠 아주 심도 있는 이제 회의도 했고 서치도 했고 그랬는데, 기존의 전략을 그대로 일단 뚝심 있게 유지해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은행 문제든 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외부 이슈가 있는데, 은행발 금융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반까지 전이가 되지 않고 단기 변동성 또는 중장기든 일단 전반의 금융 시스템 전반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라고 한다면, 지금의 시장의 흔들림은 오히려 바텀 피싱 할 수 있는 단기 저점일 수 있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당한 속도의 감속을 지속하고 있고, 또 물가 하락세도 지속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네. 그러면 페드가 금융 부문 위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긴축 강도가 더 강해지지는 적어도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소회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늘 이슈가 있고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렌드를 잡아가는 것이고,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어떤 그 기초적인 문제가 뭐냐, 펀더멘탈한 문제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를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여러 가지 외부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의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를 앞으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조금 더 나은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 방으로 노력 중이니까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